마디세상병원 척추센터 장수진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에 좀 바빠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쉽진 않네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 수년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워낙에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진행하고 계셔서 이 수술을 하지 않는 이제 의사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언제 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어떨 때는 피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조금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도 분명히 한계는 있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후에라도 저희 병원 채널이나 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양방향 내시경 수술할 때 실제 수술장 영상입니다. 원안을 보시면 제가 양손에 각기 하나의 도구를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양손에 각기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에는 보통 카메라를 삽입해서 진행하고요. 반대쪽 손에는 수술 도구를 집어넣어서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모니터로는 환자의 몸속에 집어넣은 내시경 카메라로 보이는 모든 광경은 이렇게 모니터에 보이게 됩니다. 마치 게임처럼 진행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전엔 수술을 진행할 적에 의사가 직접 현미경이나 환부를 보면서 진행했다면 요즘에는 환부와는 별개로 이렇게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수술을 진행하죠. 여기 보이는 화살표는 수술 도구가 적절한 위치,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할 수 있는 시암이라는 엑스레이 촬영 장치고요. 저 멀리 있는 저 물주머니들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기본적으로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요. 수술 과정에서 모든 과정들은 요 물 속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물을 계속 흘려 넣어주는 물주머니가 저 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장점이 많이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습니다. 일단은 피부 절개가 작고 그만큼 근육 손상이 작고 재활에도 장점이 있을 뿐더러 피가 거의 나지 않고 수술 과정에서 계속 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요. 염증이나 우리 감염의 우려가 적은 것이 큰 장점이죠. 자, 왼쪽 사진은 보통 한 군데 수술할 적에 두 개의 구멍을 뚫는 것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입니다. 왼쪽 사진은 실제적으로 한 곳을 수술한 수술 흉터가 아니고 두 곳을 수술한 수술 흉터입니다. 두 곳도 이렇게 피부 절개를 그마저도 더 줄여서 이렇게 진행해 드릴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그래서 세 군데를 수술한 피부 상처입니다. 한 군데면은 두 개의 구멍, 두 군데면은 총 네 개의 구멍, 세 군데면 여섯 개의 구멍이 뚫려야 되지만 그마저도 더 피부 절개를 줄여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장점이 많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의사가 수술합시다 라고 권유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어디 그렇게 위험한 수술을 쉽게 권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은 또는 보호자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열심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여기저기 글을 올리면서 정보를 모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정보 취득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취득된 정보의 진위 여부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워낙에 잘못된 정보들, 실은 우리 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정보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 정보를 들었을 때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은 무리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 나는 절대 수술을 받지 않을 것이며, 둘째, 수술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추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분명히 그래서는 자기는 이런 운동을 했더니 어떤 병이 나았다, 이런 약이나 이런 치료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또 어떤 의사는 뭐 이런 운동을 하면은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낫는다더라. 이런 치료를 하면 낫는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은 이제 역시 병원이 수술을 권하는 거는 의사가 나빠서 그래. 나쁜 의사들이라서 그래.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환자분들이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정말 꼭 필요한 정보는 실은 저희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닌 환자분들끼리 정보를 계속 교환한다는 게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저희 환자분들이 흔히들 말하는 호구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환자분들은 수술은 싫고 또 이 병도 싫고 하니까 어떤 작은 바램,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바램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바램을 파고 들어가는 실은 나쁜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적어도 척추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수술하시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수술은 이런 것이니 이런 분들은 이런 형태의, 저런 분들은 저런 형태의 수술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수술이랑 관련했을 때는 수술을 할 줄 알고 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우리 척추외과 의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혹은 신경외과에서 척추를 더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척추를 늘 마주 대하고 신경을 손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사람들이랑 어떤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실은 또 다른 문제는 답정너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 환자분들의 MRI, CD, 또 영상을 가지고 구천을 떠돕니다. 10개의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라고 권했지만 마지막 한 명의 의사가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물론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저희들이 증상들이 수술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를 정확히 나누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수술 무조건 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자, 이런 분들은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심각한 후유증이라 하는 것은 현재는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영상이나 정황을 통해서 정황에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심각한 후유증, 뭐 마비라든지 특별한 증상들, 비극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척수병증이라든지 현재는 증상이 없지만 심한 뭐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있을 때는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환자분들이 저희 의사들과 언제나 환자들과의 괴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는 증상이 심하거나 있지 않은데 이 의사는 계속 수술을 권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환자를 계속 보고 심각한 후유증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의 판단을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물론 시간이 지나서 수술하지 않고서도요.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이 사람이 증상이 좋아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저희는 현재를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재 통증이 극심하거나 일상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다면은 수술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근력, 힘이 떨어져 있거나 감각이 떨어져 있을 때는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뤄야 하거나 수술이 지금은 시급하진 않지만 미래에 내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면 수술을 조금 당기는 것이 좋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환자분과 의사가 함께 상의를 하는 거죠. 요 정도까지 하고 같이 필요한 거는 대답을 좀 해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롤로 세라피에 대해서는 저는 척추를 보는 정형외과죠. 일반적으로는 관절에서 프롤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척추에 대해서는 프롤로 세라피를 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사 방법이 있지만 프롤로는 저는 개인적인 경향으로는 척추에다가 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시네요.
준봉님 다음 주에 뵐게요.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이시고 팔 통증도 오십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환자분들이 늘 고민하고 늘 오해하시는 분입니다. 부분이 딱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가 어디가 불편한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에 있는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목 통증보다는 팔로 내려가는 심한 방사통을 더 크게, 더 자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이 혹시나 목 통증 때문에 힘드신 거라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쉬거나 어떤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근육통은 호전될 것 같지만 팔 통증 같은 경우에,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참 좋은 치료라고 합니다. 수술이 무서운 것은 잘 압니다. 저도 수술 무서워요. 그렇지만 주사를 맞았을 적에 어느 정도 이상 효과가 있고 일상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다면 주사도 좋은 치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목에 주사를 맞을 적에는, 척추에 주사 맞을 적에는 일반적으로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름의 주사를 맞으시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은 신경 차단술이 동의어로 스테로이드 주사라 부르는 분도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신경 차단술의 핵심은 흔히 말하는 마취 약물이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이 효과를 극대화해 주는 게 스테로이드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스테로이드는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스테로이드 넣는 건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달 정도는 스테로이드 없이 맞고, 또는 2달 정도 스테로이드를 포함해서 맞았을 적에 장기적으로는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통증이 있고 주사를 장기적으로 맞을 계획이시라면 스테로이드는 빼고 맞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어떤 경우에 못하게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수술 후 회복에 대해서는 저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통 퇴원을 시키는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한 것이라면 한 달 정도는 재발의 가능성 때문에 안정을 취하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협착증 수술을 받으신 거라면은 저는 재활을 통해서는 특별한 거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일상생활은 되도록 빨리 복귀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분까지 하고 다음 내용을 가볼게요. 신경차단술 받으셨는데 진통제 처방해 주시고 드셨는데, 약은 어차피 치료제는 아니에요.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다면은 약물에 따라 다른데, 단순한 근육통이라면은 뭐 한 달 정도 드시다가 서서히 감량해보거나 끊어보셔도 되고요. 신경통 약물이라면은 조금 더 길게 2달 정도 드셔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결국 이런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 받고 싶어요. 저는 양방향 내시경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유압술은 무조건 싫어요. 유압술은 일단 싫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이 의학적으로 어떤 권장되는 치료는 여기 있는데 환자들은 이걸 원하는 거죠. 무조건 내시경으로 하겠다. 유압술은 무조건 싫다. 하지만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곤란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환자에게는 이 약을 처방하면 안 돼요. 그런데 환자가 자꾸 원하니까 처방해 준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자, 해부학적인 공부를 좀 미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영상은 경추, MRI, 특히 그 중에선 단면 영상입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 동그라미는 경추, 척수,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큰 줄기입니다. 경추, 척수는 수술 중에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은 건드릴 수 있지만 무리하게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파란 동그라미는 후관절, 경추에서 후관절을 통해서 내려가는 어떤 부하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손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 정도는 환자분의 상태나 해부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손상 정도는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후관절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쪽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는 극돌기고요. 초록색 동그라미는 경추에 있는 양쪽 추간공입니다. 하나의 추간공은 해당 방향으로 지나가는 신경근 하나가 지나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으로 척수를 자극하지 않고 후관절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진입하려면 이렇게 척수와 후관절 사이 간격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후관절을 조금 더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걸 감안하고라도 바깥쪽으로 나가고 척수를 살짝 민다는 개념으로 안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안전하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양쪽에 노란 화살표 부위까지는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부위를 중심 옆 부위, 저희는 파라센트랄 리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척수의 앞쪽에 저희가 안전한 방향으로 들어갔을 적에 닿지 못하는 이 중간 부위를 중심 부위라고 합니다. 센트럴 리전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양방향 수술은 이렇게 척수를 중심으로요, 구획을 나누고 이 양쪽의 공간, 중심 옆 부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접근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범위를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벗어난 경우에는 양방향 내시경으로는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아까 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씩 답을 해드리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께는 양방향 내시경, 경추에 시행하는 양방향 내시경은 가장 좋은 빛을 발하는 경우인데, 먼저 중심 옆의 디스크, 중심 부위 척수를 중심으로 요 바깥쪽에 있는 중심 옆부분에 있는 디스크가 가장 양방향 내시경이 빛을 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보다 효과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추간공, 아까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 있잖아요. 그 부위에 특히 한쪽, 양쪽보다는 한쪽 추간공 병변, 제가 디스크와 협착증은 자꾸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디스크라면은 디스크가 탈출한 것을 의미하고요. 협착증은 공간이 좁아지는, 구분된 어떤 병이죠. 한쪽 추간공 병변이라는 것은 디스크 탈출이든 또는 협착증이든 추간공이 생기는 병이 있을 때는 양방향 내시경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심성 협착증. 협착증은 디스크가 중심에 있을 때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접근이 어렵지만, 중심성 협착증의 경우에는 어차피 협착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큰 관을 감압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초록색 네모 부위는 중심성, 그러니까 중심성 디스크든 중심성 협착증이든 이 부위를 중심성이라고 하고요. 양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중심 옆 또는 추간공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심성 디스크입니다. 척수의 경추 척수의 바로 앞쪽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를 제거해 드려야 되는데, 경추 척수를 무리하게 손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6, 7번에서 경추 디스크가 앞쪽에서 탈출해서 경추 척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면에서 보면은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진 디스크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을 그어 보면은 척수를 심각하게 밀고 당기지 않는다면 이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려면 하죠. 그렇지만 욕심내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전방에서 접근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기 보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언제나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환자분이 동의해주고 이해해준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지만, 환자분이 동의 또는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척수병증은 이 질병이 확인됐을 때는 단순한 감압이 아니라 신경의 경추 척수의 절대적인 안정을 위해서 고정술, 나사를 박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척수병증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시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척수병증은 감압술보다는 유압술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또는 양쪽 추간공 병변, 한쪽 추간공 병변을 치료할 적에 후관절의 일부를 손상할 것을 감안해서 치료합니다. 후관절은 부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추에서는 어느 정도는 손상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한쪽
추간공이 아니라 양쪽 추간공을 감압해야 되는 경우에는 후관절의 손상이 클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환자와 잘 상의를 해서 그럴 가능성을 설명하고 추간공 병변을 치료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발성 병변, 병변이 여러 개라는 거죠. 경추 내식,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한 곳을 수술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 곳이라면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경추 척수에 대해서 수압, 물로 계속 압박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결국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정성은 척추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데 안정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양방향 내시경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질문을 좀 해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해피라이프님이 목 주변 근육 통증을 말씀하시는데 근육통이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환자분께 늘 설명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치료를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수술합시다.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른다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목 통증을 호전시키기 위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통, 팔로 내려가는 혹은 경추 척수에 가해지는 어떤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목 통증이라면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목이 아플 때 어제 진료본 환자분도 단순하게 허리 통증, 목 통증 때문에 허리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후회 많이 하시니까 방사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하얀 눈님, 디스크가 아니라 협착증이라 진단받으셨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여기도 또 헷갈리시는 거죠. 자,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두 가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디스크는 진단명이 디스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협착증은 좁아진 거기 때문에 디스크는 제거하지 않고 신경 주위에 있는 조직을 제거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압력만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관계없이 치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비용이 좀 걱정이 되시면은 보험 적용은 되는 것은 좀 제한적이에요.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비용은 실은 병원들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라떼님이 원하시는 병원, 믿을 만한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에 가서 상의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 병원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의 혜택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망님은 그렇죠.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은 목과 어깨, 팔까지 욱신거리는데 실은 본인이 답은 알고 계시네요.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고 나면 아프시다면 가장 쉬운 건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세요.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일하실 적에 자세에 대해서 특정 자세에서 팔 통증이나 이게 심해지신다면 그 자세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피하는 쪽으로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하실 적에 사무직이시라면은 이렇게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타자를 치거나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실 적에 팔이 저리시다면 팔을 구부린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목이랑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병원에서 이게 목이 문제인지 목이 아닌 팔의 문제인지는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거라서 어쩌면 시술이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진단이 우선이실 것 같아요. 코카다롱님은 그죠, 수술은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재발한 건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수술 이후에 좋아졌다가 다시 시작된 거라면은 재발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어쩌면. 그러나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증상이 차이가 없었다라면 그러면은 애초에 그게 진단명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깨를 머리 위에 올리고 주무실 적에 통증이 사라지는 거는 우리 목이랑은 큰 관계는 없으니까 다음에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은 어깨도 필요한 만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은 성공률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성공률이라 하는 거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성공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은 거고요. 대부분은 실은 이따가 제가 쓸 멘트긴 한데 지금은 쓸게요.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보면 귀신 신자에 실경자 또는 단일경자예요. 귀신이 다니는 길이란 거죠. 그만큼 저희도 정말 수술을 정말 귀신같이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결과가 생각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수술은 누가 봐도 좀 부족해요. 뭐 다른 병원이 수술했든 제가 했든 좀 부족한데 환자는 너무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성공률을 따지는 것은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합병증은 신경 주위를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신경 합병증은 일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하이님까지 보고 또 다음 내용 볼게요. 유합수라면은 유합되는 과정이 3개월 정도는 틀렸습니다. 유합, 두 개의 뼈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적어도 1년까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재활을 할 때 보조기를 차는 게 3개월일 뿐이고요. 뼈가 붙는 것까지는 적어도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보조기를 차는 최소 기간이 3개월일 뿐인 거예요. 3개월이 지나서 보조기는 떼겠지만 그 이후 9개월 동안 적어도 1년까지는 정말 조심히 잘 사시고 금연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단백질 섭취를 잘 하셔야 위압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좀 보고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지금부터는 내용보다는 환자분 실제 케이스를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분은 전형적인 중심엽 파라 센트랄 디스크 환자분이십니다. 제5, 6경추가 수술 전 영상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었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제거가 잘 됐죠. 단면에서 보면은 환자분이 왼쪽으로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제거돼서 다음날 기분 좋게 퇴원하셨습니다. 수술장 영상인데 이렇게 신경, 지금 눈에 보이는 가로로 흐르는 저기가 경추 척수의 뒷모습입니다. 여기서 신경근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신경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 신경을 젖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표친 부분이 탈출된 디스크의 표면인데 요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요 환자분은 지금도 기억나요. 진료실에 앉자마자 엉엉 울던 분이십니다. 6번, 7번 사이에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많지는 않아요. 요 환자분은 잘 보이진 않는데 수술 전 영상에서 화살표 끝을 잘 보시면 무언가 회색의 몽글몽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디스크가 탈출해서 최근에 탈출된 디스크가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디스크가 터져서 올라가서 여기가 다 디스크 부분입니다. 제거를 이렇게 예쁘게 해드렸고요. 다음날 또 집에 가셨습니다. 신경을 노출해 놓고요. 제껴 봤더니 디스크가 저렇게 이제 고개를 내밀죠. 물론 신경과, 그러니까 신경근과 경추척수는 조금 젖혔습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증상은 좋아지셨죠. 여기까지가 가장 아름답게 끝나는 중심성 디스크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진단은 협착증 받으셨고요. 신경 성형술은 피하라고 하시니까 그 이유는 대개는 언제 설명드리냐면은 실은 방금 그 밑에 내용처럼요. 검지, 감각 저하가 어떤 뜻이냐면은 신경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감각을 느끼는 것과 운동을 전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기다리면은 감각이 돌아올지 않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신경 성형술이든 신경 차단술이든 핵심 성분은 마취약인데요. 마취약이 신경 주위에 들어가면 마취가 되는 거니까 감각이 떨어지고 힘, 근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환자분은 벌써 감각 저하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이 감각이나 힘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병이 심해서 떨어지는 건지 혹은 치료의 결과, 뭐 부작용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떨어진 건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되도록 피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수술해도 신경이 손상으로 남아버리면 사람도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해줬을 때 스트레스 사라지면은 회복할 수 있는데 너무 큰 스트레스나 너무 큰 어떤 트라우마에 오히려 재활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건 아까 한번 설명드린 것 똑같아요. 금연하시고요. 뼈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뼈가 붙는 재료들, 단백질과 칼슘 섭취 잘 하시고 하시는 것이 저는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홍서희님은 수술 받으세요. 요거 진짜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오늘도 환자 한 분이 휘청휘청 걸어 들어오십니다. 자, 다리가 휘청거리는 거는 제가 이따가 영상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척수병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척수병증은 지금 수술하시면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지금 때를 놓치시면 앞으로 더 결과들, 척수병증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세 수부 운동장애, 손으로 하는 글씨 쓰기, 젓가락질, 단추 잠그기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보행장애, 걸을 때 자꾸 휘청거리고 힘이
획 떨어지는 요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단계 배변 장애, 변이 묻어나거나 원치 않게 나올 수 있어요. 복잡한 수술 받기는 부담이라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는 거지 어떤 수술, 어떤 치료를 받는 거는 홍서희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부디 믿을 만한 의사,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신다면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제일 자신 있는 수술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명남님은 작년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 받으셨어요. 그죠? 방사통은 없는데 그게 저린 거랑 방사통은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요거는 수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들을 회복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처음에 협착증이 너무 심했다거나 수술 중에 신경을 이리저리 미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면 일부 증상은 남을 수는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고 너무 힘들지만 않으시다면 뭐 안고 가셔도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상은 호전되시겠지만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이 사라지는 것을 하는 거는 수술밖에는 기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증상이 있습니다. 또 다음 거 보고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름다운 아까 설명드린 이런 경우에는 권장합니다가 아닌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이 분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이제 휘청휘청 하시면서 아까 분처럼 홍서희님처럼 휘청휘청 하시면서 이제 들어오신 분이에요. 왼쪽 영상을 보시면 제3경추가 뒤로 빠지고 그 뒤쪽에 있는 경추 척수가 눌린 거예요. 앞뒤로. 그리고 척수 내부의 신호 강도 색깔이 검은색이 아닌 조금 흰색으로 바뀌어서 이 상태를 척수병증이라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경추 척수에 완전한 감압과 고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환자분의 사정상 절대로 뭐 상황이 아니니 어떻게든 요것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감압술을 양방향 중에서 지금은 잘 걸어 다니시지만 조금은 걸으실 적에 불안한 거는 사실이에요. 내시경으로 뼈를 일부 제거하고 척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감압은 잘 됐습니다. 이 환자분은 젊은 분인데 대학병원에서 이 환자분을 3, 4번, 5, 6번은 수술이 꼭 필요하니 유압술 해야 된다. 그리고 2군데를 수술하면 그 가운데가 또 불안하니 하는 김에 3군데를 수술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울면서 어머님이랑 찾아오셨어요. 그렇지만 실은 다행히도 이분은 증상은 없으셨고요. 아직은 척수병증까지 간 것은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한 군데 요 3, 4번만 감압해주고 지금 잘 다니시고 다음날 퇴원하셨습니다. 뼈를 이렇게 제거하고 경추 척수가 드러나면 수술은 잘 끝납니다. 이게 중심성 어떤 병변에 대한 치료들이고요. 이 환자분도 제3, 4경추에서 척수가 앞뒤로 눌려서 척수병증이 발생한 부분이시고요. 이렇게 내시경으로 뒤쪽을 여기를 감압을 해서 환자분의 증상은 충분히 좋아지셨습니다. 요랬던 분이 이렇게 넓어지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까지는 않습니다. 뼈를 제거하면 그 안쪽에는 황색 인대가 드러나는데 황색 인대를 제거하면 신경이 보이고요. 동측, 눈에 보이는 부분이 왼쪽이고요. 왼쪽과 오른쪽까지 충분히 제거해서 신경을 잘 꺼내놨습니다. 요분은 젊은 남자분이시고요. 왼쪽 팔에 심한 통증과 함께 힘이 빠지셔서 검사해봤더니 왼쪽 6, 7번에 추간공 협착증이 진단된 분이십니다. 내시경으로 이렇게 뚫어서 신경 추간공의 뒤쪽을 감압해 드렸고요. 이분도 다음날 퇴원하셨죠. 이렇게 추간공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일부 제거하면 화살표 부분이 신경근이 나가는 중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근을 충분히 감압해 드렸고요. 이분은 같은 날씨를 수술하신 분이에요. 왼쪽 팔이 심하게 저려서 또 왼쪽 6, 7번의 추간공 협착증이 똑같이 진단되셨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들어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열어드렸습니다. CT에서 보면 뼈를 이렇게 제거해서 길이 넓어진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신경근이 지나가는 걸 충분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분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유압술을 받으신 분인데 유압술 할 적에 신경이 빠져나가는 추간공 입구 부분에 있는 구상돌기라는 뼈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이분은 그게 제거가 되지 않으신 분이고요. 젊은 분이긴 한데 수술 이후에도 계속 팔이 저려서 저를 찾아오셔서 봤더니 5, 6번 한쪽으로 신경
지나가는 추간공의 입구 부분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드렸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졌던 분이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는 흉추 내용이거든요. 흉추는 경추와 거의 흡사합니다. 요추를 하시는 분도 흉추를 하시고 경추를 하시는 분도 흉추를 하기 때문에 흉추는 이분은 같이 일하는 분의 동료분의 아버님이신데 간헐적으로 다리가 힘이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MRI를 찍어봤더니 11, 12 흉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있더라고요. 단면에서 보면은 흉추 척수의 왼쪽 부분을 누르고 있는 이 병변 때문에 흉추 척수가 이렇게 눌려 있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뚫어드렸더니 지금은 증상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경추도 흉추와 수술 방법은 똑같은데요. 뼈를 일부 제거하니까 이렇게 골화된 황색 인대가 잘 보여서 제거하고 신경을 감압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입니다. 실은 지방에서 허리 수술하자고 권유를 받으시는 분인데 실제적인 증상은 다리 증상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배꼽 주위에 이상한 감각이셨습니다. 허리 때문에 배꼽 쪽으로 감각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이상해서 해봤더니 흉추에서 이렇게 협착증이 발견된 분이시고요. 이렇게 된 부분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드려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분이십니다. 내시경으로는 이렇게 사진이 남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신경을 이렇게 열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4, 5번 디스크 수술하면서 5번 천추협착은 길만 이렇게 터 줄 수 있습니다. 천추 간격이 4mm는 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유압술은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진단명에 따른 수술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단명이 있고 그 진단명에 맞는 적절한 증상이 있을 적에 유압술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말씀처럼 진단명 여기 있고 간격 이걸로 판단하는 게 유압술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과 영상을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척수병증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있다면은 실은 유압술이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은 흔들리거나 계속 자극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정하는 방법이 나사를 박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요. 불안정성이 있다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불안정성의 정도를 파악한 후에 그 정도가 덜하다면 감압술로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유압술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흰둥이님은 수술은 받으셨고요. 방사통은 없어지셨는데 저림. 아까 전에 그죠, 후유증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 후유증이 만약에 아직도 있으시다면 어쩌면 후유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증상을 개선하는 게 약과 주사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확인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애매한 분들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분은 참 멀리서 오신 분이신데요. 오른쪽 팔 통증이 다른 병원에서 너무 심해서 유압술을 2군데 권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환자를 만나보고 진찰해 봤을 때는 중심성 협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간공 협착증이 2군데 있는 것이 현재 증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곳에 분명히 병변이 있지만 이 환자분께는 이렇게 4번, 5번 오른쪽 협착증을 해결해 드리고요. 5번, 6번 추간공 협착증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는데 다행히도 아주 좋아지셔서 지금은 유압술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분은 사정상 5번, 6번 사이에 있는 저 협착증과 디스크 때문에 뒤쪽에는 황색 인대와 앞쪽에는 디스크 때문에 경추 척수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는 사실인데 뒤쪽과 앞쪽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압술, 뒤쪽으로는 감압술을 시행해서 앞쪽에 있는 디스크는 유압술로 제거하고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는 내시경으로, 양방향 내시경으로 제거해서 충분히 감압을 해드렸습니다. 척수의 변화가 정말 뚜렷하죠. 내시경으로 이렇게 열어드렸습니다. 한 번씩은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있을 때는 고개를 뒤로 제끼는 정도로 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곤란했던 케이스들을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양쪽 추간공 협착증이십니다. 오른쪽도 이렇게 좁고요. 왼쪽도 좁으신 분인데 여기도 열어드리고 반대쪽도 열어드렸습니다.
양쪽 추간공 협착증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후관절의 손상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양방이 이렇게 양쪽을 뚫어드렸습니다. 물론 가운데도 같이 뚫어드렸고요. CT상으로 보면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거는 할 수가 있고 증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좁아진 여기를 내시경으로 열어드리고요. 반대쪽도 열어드렸습니다. MR 보면 이렇게 된 부분을 양쪽으로 이렇게 열어드렸더니 증상은 좋아지십니다. 물론 CT상으로도 뼈가 제거하고 신경이 나가는 길목을 열어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환자분처럼 후종인대 골화증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서너 군데 있을 때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하는 거는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러 군데, 다발성 병변이 있을 때는 미세현미경으로 열어서 뒤쪽을 후궁 성형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작년에 MRI를 찍었을 적에 2, 3번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다고 들으셨는데 관리는 잘 하신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옆구리 하복부 쪽으로, 실은 하복부 쪽 통증은 2, 3번 디스크와는 관련 있는 증상은 아니에요. 2, 3번 디스크가 심하다면, 어느 정도 이상 심하다면 보통 3번 신경, 4번 신경 이런 데가 신경들이 눌리게 되는데 3, 4번 신경은 복부로 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골반의 바깥쪽과 허벅지 앞쪽, 안쪽, 바깥쪽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오는 증상은 아닐 것 같고요. 치료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단순한 근육통만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하이님, 유압술 인접분절 비율은 이거는 아직은 연구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통일된 특별한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연구에서는 3년에 30%, 5년에 50%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5년, 10년에 30%라고 주장하는 연구 논문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그보다 훨씬 높게. 그래서 유압술에서 인접분절의 비율은 저는 불가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면은 3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30에서 많으면 50% 정도.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진료를 보다 보면 예전에 유압술을 받으셨고 10년, 20년 전에 받으셨지만 괜찮은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는 요즘에 환자분들이 워낙에 공부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그게 회자되고 계속 마치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괴물인 것처럼 환자분들이 자꾸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데,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가 두려워서 이제 수술을 무조건 꺼린다거나 그거는 저는 조금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분과 배우자분과 싸울 수도 있고 나중에 낳을 아이들이 엄청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또 손자가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내지 유압술로 인한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를 지금부터 걱정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면은 와이프랑 싸우지 않을까? 결혼하면은 손자가 애매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가 불편하시다면 그런 부작용과 후유증은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골화증은 여러 가지 골화증이 있어요. 후종인대 골화증, 황색인대 골화증 등등이 있는데 다른 부위로 퍼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후종인대 골화증은 유전적인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목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빨리 자란다는 경향도 있고요. 황색인대 골화증, 보통 흉추에 많지만 황색인대 골화증은 척추를 많이 사용하는 분이 더 빨리 자라지만 원인은 모른다고 알려져 있어서 퍼진다는 어떤 개념은 저는 동일하지 않고요. 자, 준덕님은 등 쪽에 뼈가 튀어나온 데를 만지면 아파요. 이제 실은 답은 벌써 알고 계시네요. 그죠? 뼈를 만졌더니 아프대요. 뼈가 아픈 거예요. 그냥 안 만지시면 돼요. 쉽죠? 디스크가 터지면은 디스크는 뼈보다 더 깊숙하게, MRI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가르고 수술해보면 알겠지만 피부로부터 디스크 또는 신경까지 가는 거리가 짧게 잡아서 5cm예요. 준범님이 아무리 만지고 쑤시고 막 열심히 힘을 주셔도요 디스크를 만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졌을 때 이렇게 통증이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하고 협착증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디스크 협착증은 만져서 더 아픈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우리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어느 정도만 수련을 받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이 사람 믿을만 하다 싶으면은 그분에게 맡기셔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춘이다님, 이제 질문하고 조금씩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더 없다면. 수술하지 않으면 인접 분절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수술하면은 인접 분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인접 분절 문제를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술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수술 후에 허리를, 척추를 덜 사용하고 덜 우리가 자극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마치는 시간이라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생각나는 걸 좀 해드릴게요. 경추에 병이 있으시든 경추에 병이 없으시든 내가 이런 운동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수술을 제외하고요. 이런 운동이나 이런 치료, 이런 뭐 기구 이런 걸 통해서 경추에 있는 병을 낫게 하겠다. 경추에 있는 병을 좀 개선하겠다. 그런 생각이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것이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면은 그것은 하셔도 되지만요. 권장하는 거는 평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계단 오르기 정도 이외에는 저는 경추든 요추든 권장하고 싶은 운동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종합 비타민제 잘 챙겨 드시고요. 식사를 잘 하시고 무리한 운동이나 또는 어떤 무리한 척추에 자극되는 그런 것들을 덜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한 거, 독특한 거, 신기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척추를 조금 더 아끼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경추든 요추든 말이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대답할게요. 평지 걷기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만보 걷기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거 정도. 평지이기 때문에요. 산보다는 그 정도 걷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골극은 맞습니다. 노화의 한 부분이고요. 완치는 없지만 지금 계속 좋아진 것이 없으면 좋아지고 계시다면은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시면 앞으로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연말이신데 이제 감기도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장수진입니다.